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문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부자들을 이제 예. 쭉 봤는데 오늘은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 유명한 예. 예, 이분의 또 자녀 교육 인생 철학 다 해서 보니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셨더라고요. 예,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예, 양아버지한테 배운 완벽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티브 잡스 설명을 안 해도 다 그쵸.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산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저는 어떤 경영사학자가 평가한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으로 혁신적인 기업가는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다. 2명. 헨리 포드, 자동차 T 모델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고 대량 생산 방식을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창조한 거죠. 새로운 세계를.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포드 뒤에 이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태계를 다시 만든 거다. 이것이 말로 진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쵸, 아이콘이죠. 21살 때 이제 고등학교 선배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차고에서 창업을 해요. 애플을 창업해가지고 진짜 천재는 스티브 유지니악이죠. 사실은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든 개인 PC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선 별로 이렇게 잘 많이 안 쓰지만 매킨토시. 많이 씁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노트북 딱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 엄청 좋아합니다. 매킨토시 컴퓨터, 그 다음에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쭉쭉 이어지는 이런 혁신 제품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이제 꼽힙니다. 동시에 이제 혁신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죠. 당연히 많이 벌었죠. 한번 이제 PBS 미국의 공영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자신이 이제 23살 때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100만 장자가 됐고 24살에 1000만 달러 그리고 25살에 1억 달러 이렇게 벌었다고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나도 이렇게 한번 벌고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돈 때문에 애플 창업 이런 걸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평생 얼마나 벌었나 알려면 이제 얼마나 유산을 남겼나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제 2011년 10월에 이제 최정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직전에 이제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이제 매년 이제 그 부자들 재산들을 추정해서 발표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나온 게 83억 달러 재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미국 34위의 갑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재산의 대부분 그러니까 96%가 주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애플 주식을 다 갖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업체 픽사에서도 또 그 경영을 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픽사 주식을 디즈니한테 팔아가지고 디즈니 주식이 전체 재산의 72% 더 많았고 사실 애플 주식은 한 24%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분율이 또 작아가지고 또 쫓겨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한때 쫓겨나기도 했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복귀한 뒤에는 연봉으로 1달러만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재산은 결국 자기가 했던 혁신이 모여있던 주식으로 이제 남아있던 거예요. 또 픽사 같은 경우도 원래 조지 루카스 회사였잖아요. 스타워즈를 만든. 그랬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서 투자를 하면서 사들여서 이제 그걸 키웠죠. 처음에 안 팔라고 그랬는데 이혼하느라고 돈이 필요해서 픽사를 팔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혁신 뭐냐? 이렇게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엄청 유명한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스 이제 스티브 잡스 타임지 편집장 출신이죠. 전기를 썼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전기에서 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애플 컴퓨터 이거 자체 워즈니악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나머지 다 뭐 스티브 잡스가 한 혁신이 뭐야?라고 그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작슨이 그 또 정리를 아주 깨알같이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워즈니악이 처음에 만든 거는 회로 기판으로 만든 퍼스널 컴퓨터인데 네. 이거를 컴퓨터광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 툴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상품 네, 기획력을 그렇죠. 혁신을 한 거죠. 처음에 애플 원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워즈니악 거지만 워즈니악 이걸 아이디어, 예.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애플 툴로 예. 만든 게 이제 스티브 잡스다. 잡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매킨토시 얘기했지만 그래픽으로 이렇게 운영이 그렇죠. 컴퓨터가 운영이 되게 만든 우리가 이 아이디어. 마우스로 해가지고 화면에 클릭해서 들어가는 네, 이 아이디어도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쵸. 아이디어다. 예. 그리고 이 방금 얘기했던 픽사라고 애니메이션 회사 예. 거기서 만들었던 토이 스토리. 그렇죠. 응? 그다음에 이 픽사의 블록버스터들 이것도 사실 잡스가 예. 그 혁신으로 밀어붙여서 된 거다. 돈을 이런 계속 얘기죠. 대주고. 예. 그러니까 뭐 첨언하자면 토이스토리는 그 전에는 이제 만화가 일반 망가가 지배하잖아요. 네. 일반 망가는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손에 수작업을 손으로 다 기본으로 하지만 그려서 하는 거죠. 토이스토리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100% 디지털로만 손을 그리지 않고 예. 한 세계 최초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이게 누가 성공할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쵸. 근데 예. 이걸 성공으로 만든 끝까지 밀어붙여 성공하게 만드는 게 사실 잡스의 혁신이다. 예. 또 이제 애플 스토어도 사실 그 전자제품 파는 거를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 소매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그쵸.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고 음.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은 양판점, 네, 네. 애플 스토어는 사실 이게 어떤 독특한 음. 공간 문화 네. 공간 애플의 문화를 그쵸. 즐기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었죠. 예. 그다음에 역시 뭐 아이팟, 그렇죠. 그리고 그쵸. 아이튠스 예. 예. 이것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아이폰도 완전히 휴대폰을 그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예. 전 그 디자인 그 양 옆에 이렇게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예, 된 거예요. 블록하는 거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자서전 보면은 코닝에서 개발했던 유리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만나서 상용화 시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디자인 아니 혁명을 가져온 것도 사실은 잡스가 한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태블릿 컴퓨터, 예. 아이패드 예. 그래서 신문 잡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또 이건 우리가 자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렇죠. 아이클라우드에서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파일을 다시 그쵸, 내가 그쵸. 쓸 때 예. 끌고 와서 쓸 수 있게 만든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기업이 된 애플이란 예.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잡스의 혁신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전 또 대단한 게 잡스가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아서 2인자를 뽑잖아요.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인 스티브 발머를 했는데 솔직히 발머 헛발질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그랬다가 새로 이제 CEO가 새로 예, 오셔가지고 지금 혁신을 하신 거고. 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팀 쿡을 공급망 체인 전문가 아닙니까?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팀 쿡을 뽑아놓고 간 것도 저는 그 스티브 잡스 그냥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였었지만 네. 후계자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그 짧은 나이에 그 해놓고 간 것도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후견지명 같은 얘기지만 그것도 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애플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데. 예, 갑자기 사실은 세상을 자기 예. 생각보다 일찍 떠나게 예. 됐는데도 이제 후계자까지 예. 딱 만들어 놓고 그 후계자가 더 이제 기업을 더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 키웠으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많지 않거든요. 예. 한번 위기가 오거든요. 창업자 이렇게 음. 그 먼 일찍 죽으면.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은 이런 예. 것들을 다 남겼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또 재산이 도대체 어떻게 돈.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한데 예. 아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집계한 게 83억 달러의 재산이 있었다고 예. 했는데 결국 이제 유산으로는 102억 달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으로는 이제 그 와이프가 있죠. 그쵸. 와이프가 있고 로렌 파월 잡스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3명의 아들딸 리드, 에린 시에나 이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명 그쵸. 이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이게 저기 그 그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기 여자친구가 이제 낳은 그래서 리사 브레넌 잡스라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애들은 4명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산을 이제 다 물려받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부인께서 다 그쵸.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조금씩 한 몇백만 달러씩 조금 주고 나머지는 주고. 이제 다 부인이 물려받았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유류분 상속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나 본인이 봐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그 남은 물려받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 220억 달러 정도. 부인이 한 또 된다고 2배 이상으로 불렸는 아니 거예요. 어차피 애플 주식이니까 애플이 점점 저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불어난 거죠. 그리고 이 부인은 지금 이제 자선 사업 같은 거 주로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이 부인이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이게 사람들의 상당히 좀 관심사가 있었는데 작년 2월에 뉴욕 타임스랑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새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새 아이한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아이들은 기분이 어떨까? 다 그런 걸 감안하고 다 알려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신문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 대대로 물려가는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녀들이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당대에서 이거를 다 자선 사업에 쓰면서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고인은 재산의 축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재산을 내가 물려받게 됐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될 때 남은 유산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각종 자선 사업 또 기후 변화 대응 뭐 이런데 로렌 파월 잡스가 이제 많이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부도 거의 남성들 중심의 기부 사회였는데 최근에는 그 제프 베이조스 전 부인도 그렇고 이 스티브 잡스의 부인 그리고 빌 게이츠 부인도 많이 이제 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부의 역사에서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다. 새로운 흐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영국을 했었던 영국 소설가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런데 기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부를 다 해서 남기지 않겠다. 이게 잡스의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낳은 딸 리사 브레넌 잡스. 이분은 지금 이제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잡스가 자기 딸 아니라고 무기고만 이랬잖아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 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알면서도.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수백만 달러의 일단 재산을 분배받긴 했대요. 잡스가 돌아가셨을 때. 근데 그 나머지 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유산이 자기는 왔더라도 자기는 다 저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이런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좀 가리켰나 봐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돈에 대한 철학이나 유산은 이렇게 하는데 잡스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건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평소에 어린 애들 키울 때 되게 갑부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게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론이 이제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집이 이제 보면 이제 평범한 거리에 있는 평범한 외관 뭐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데 뭐 100칸짜리 집 이런 집이 아니고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영화 보면 갑부의 집 그러면 이 수영장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정문에서 차 타고 딱 들어갈 때 그렇죠. 뭐 누르고 정문에서 또 한참 들어가야지 집이 있고 뭐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저 길가에 이제 집이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러 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워런 버핏 집 오마하에 갔는데 바로 길가에 그냥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 미국의 부자들이 집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도 스티브 잡스도 평범한 외관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고 바로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뒷문으로 그냥 정원으로 바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보통 영화를 보는 일반 사람들 집 있잖아요. 그 문도 열어놨어요. 그러면 문도 열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저기 그 지나가던 막 그 모르는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가놓지 않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방 7개짜리 집이었는데 2층 집이고요. 1990년대 중반 결혼하면서 사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살고 여기서 또 임종을 맞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집 같은 데도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욕심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1997년에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제 취재하려고 이 집에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잡스 아이들은 이제 뒷마당에 이제 나무가 큰 게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놀고 있었고 이웃집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잡스가 어린 딸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흔들 의자에 앉아 있고 마침 밖에 나갔다 온 저기 잡스 부인이 들어왔는데 밖에 뭐 물건 조그만 거 사러 자기가 직접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봤다고 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예. 집에 돌봄이 도움이 도우미는 애들 보는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아무것 그 빈곤한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청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네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또 실제 뭐 인터뷰할 때도 CBS TV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쵸. TV에 거의 60분 60 Minutes라고 되게 있는데 유명한 프로죠. 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애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막 이제 부자가 되니까 롤스로이스도 사고 집도 사고 이뻐지려고 자기 부인들 뭐 성형수술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나는 내 돈이 나의 삶을 망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게 이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 한때 뭐 그런 거에도 좀 심취했던 심취했죠. 뭐 인도 가서 요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도에도 갔었고 그런 좀 정신적인 면도 아마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사람 인생관 자체가. 재밌는 건 이제 자녀들에게 테크 프리라는 시간을 이게 뭐 있다는 건데 빌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자기들은 이런 거 팔아갖고 돌면서 왜 자기 자식들은 항상 이런 거 좀 덜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13살 이하는 지금 뭐 소셜 미디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더 엄격해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그렇구나. 일단 어떤 테크프리 시간인가 좀 알아보면 그 2010년에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제 잡스한테 이런 걸 물어봤대요.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시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 질문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패드를 딱 출시했으니까 이런 신기술, 신제품 아이들한테 주고 그 아빠 있어서 만든 거야. 한번 써봐. 너 밥 먹을 때도 같이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잡스의 말이 의외로 아이들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첨단 기기를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할지 자기는 제한을 둔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사실은 이 아이패드 나왔을 때 미국 애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1위가 보통 아이패드 나오기 전에는 뭐 게임기나 장난감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인데도 자기는 안 줬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런 것에는 절제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강제를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아이들한테 뭘 시켰을까? 궁금해서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아이작슨이라고 아까 그 전기 작가 있잖아요.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그 잡스는 애들하고 뭘 하는지 혹시 보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직접 관찰한 거를 아이작슨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큰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책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작슨이 실제 그 전기 쓰면서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꺼내거나 컴퓨터를 쓰는 걸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저는 여기서 방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방 박사님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안 보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강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죠. 네, 봅니다. 저희도 봐요. 그냥 뭐서 얘기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얘기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거 우리 부자들의 자녀 교육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되게 하고 싶어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팁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좀 아빠 엄마가 밖에서 하는 일들을 식사 시간에 얘기해줘라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관심을 좀 끌어볼까 좀 이런 걸 좀 노력해봐야 되는 거죠. 뭐 이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잡스했으니까 되게 뭐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특히 요즘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잡스는 그 밖에서 기업가로서 보여주는 혁신가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집에서는 되게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이고 또 사실 엄격한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강제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왜 잡스는 이런 식의 좀
평범한 삶? 나쁨의 이중적인 게보다는 이렇게 좀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한 사람 몸 안에 정신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왜 이런 우리 이게 추정하기로는 이제 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입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네. 입양됐다는 사실을 양부모가 다 알려줬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방황은 좀 했다고 이런 그러더라고요. 추정을 많이 예. 해요. 근데 이 양부모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보면 되게 좋은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좋으신 예, 분들이죠. 예. 아버지 폴 잡스란 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동차 수리공이고 어머니 클라라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격리로 일하던 이런 예. 그 가정주부였는데 잡스를 엄청나게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그쵸. 대학까지 다 보내고. 예. 저는 사실은 이 양부모님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음. 가만히 보면.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잡스도 성격이 보통 괴팍한 성격이 엄청나게 아니죠. 말썽을 부렸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고등학교 뭐 때부터 장난도 심하고. 예, 장난도 심하고 좀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 뭐 대마초 같은 마약도 하고 이런 이랬던 것도 사람이니까. 하고. 예. 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뭐 이 뭐라 그럴까 이 뭐 단련을 하신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예. 실제. 그러니까 양부모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뭐 말썽 피우고 그런 거 다 받아주고 그 교육을 위해서 그 약속한 게 처음에 입양 조건이 대학을 보내주는 거를 입양 조건으로 해서 그렇죠. 했다고 그리고 이제 합니다. 부모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조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걸로 근데 기억해요. 이제 그 첫 번째 저기 부모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조건은 못 지키니까 그렇죠. 대학을 보내겠다는 조건은 꼭 지키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입양이 된 건데 네. 그 저기 뭐 자동차 수리공 뭐 이러니까 크게 뭐 그쵸, 돈이 그쵸. 많은 분은 예. 아니었지만 교육을 위해서 그 실리콘밸리에 괜찮은 동네로 꼭 이사를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그 선배 다 고등학교 뭐 스티브 친구들이 다, 유지니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쵸. 새로운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거고 결국 다 그 뿌리를 이제 이 양부모들이 만들어 준 건데 그리고 사업 시작할 때도 그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이렇게 막 사고를 치고 그런데도 저기 자기 차고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밥도 엄마가 맨날 해다가 날랐답니다. 처음 그래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잡스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반성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 되게 성실한 분이었다. 저는 부모님처럼 살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다. 폴과 클라라는 1000%내 부모님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래 친아버지도 시리아계잖아요. 근데 친아버지도 나중에 그 성공한 인물이더라고요. 그 네. 어느 그 엄청나게 시리아에서 부잣집이에요. 예, 그 집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나자고 이쪽, 했는데 어머니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예. 이제 결혼을 못한 건데 나중에 다시 또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 예, 그랬다가 다시 또 이혼했어요. 예, 따로 하셨는데 또 아버지가 그 잡스 만나 보자 그래서 잡스가 평생 절대로 안 만나요. 평생 안 만났다. 어머니하고 자기의 그 이복 동생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양아버지는 그럼 도대체 뭘 줬을까? 이 잡스한테 가장 중요한 걸 줬다고 그러는데요. 이 일화를 이제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그 양아버지 폴이 집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옆에 잡스가 보이는데 사포로 앞뒤를 아주 매끈하게 착착착착 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 왜 이렇게 앞뒤로 다 하냐? 그냥 밖에서 보이는 것만 이렇게 깨끗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잡스가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남에게 보이는 앞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뒤도 잘 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일이 완성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잡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뭐 아이폰 포장, 그쵸. 박스 만들 디자인까지 다 깔끔하게 챙기고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아버지의 완벽주의 이런 걸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게 또 공학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잡스는 또 공학적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아버지랑 같이 그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그랬죠. 수리공 조립하는 또 집에서 취미 했대서 같이 늘 하는 어려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잡스가 이렇게 기계 공학적인 이런 거를 미적인 것과 결합시킬 수 있었던 그런 토대도 그 양아버지한테 얻은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아버지도 이 잡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좀 줬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자녀 교육 스토리랑 또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한테 가르쳐줬던
완벽주의, 완벽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경제교육 팁이라고 할까? 스티브 잡스에게서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되게 어렵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스크린 타임을 한번 관리해 보는 걸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소비.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 이제 크리에이터의 시대 아닌가? 예.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물고기 잘 골라서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이제 물고기 먹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경제 금융 교육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돈만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돈을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죄지의 진주 먹고 이런 표현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그런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잡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팍하고 네. 또 굉장히 어떤 때 가혹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이런 굉장히 다면적인 캐릭터의 성향이지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네. 일관된 철학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느낀 점이 좀 많아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스티브 잡스의 자녀 교육 얘기랑 스티브 잡스 아버지의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제 부자들의 자녀 교육 얘기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